네, 2021년 4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한일 문제 그리고 우리 재판부 문제, 과거사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춤추던 문재인 정권의 과거사 태도 이제야 수정되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 이후 바뀐 판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 민성철 부장이죠. 이용수 등 이제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각하한 이유로는 일본은 대한민국 재판 관할권에 넣을 수 없다는 국가 면제를 거론했습니다. 주권적 행위는 윤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원고 측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진 상황은 인정하지만 헌법상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이 판사들 문장이 참 만연체고 좀 제가 읽어보면 이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권적 행위는, 국가가 하는 주권적 행위는 윤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국익이 우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윤리를 전제로 하는 거는 국내 재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윤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고, 원고 측이 권리의 피해가 본 건 이해가 되지만, 인정하지만 헌법은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국제법을 지키라라는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각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고 생존 피해자들이 상당수 합의금을 수령했으니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생존 피해자들, 이거 위안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합의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권 면제 또는 국가 면제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나라,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제법상 하나의 원칙이죠. 1998년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 국가 면제를 근거로 과거사 문제를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억울하다라는 건데,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는 황당하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그랬고, 윤미향 의원이 이끌었던 정의기억연대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박혜림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건 아까 1998년 대법원 판례죠,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국가면제, 주권면제로 판결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판결은요, 민사 15부가 한 이 판결은 원래 1월 13일 날,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석 달 전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며칠 전인 5일 전인 1월 8일 민사 34부가 다른 선고를 했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네,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사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했죠. 그리고 한동안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있었던 과거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대개 승소를 했는데 그 반대 결과가 나온 첫 번째 판결로 판단이 됩니다. 자, 1월 8일 문제의 민사합의 34부 판결은 유명한 거죠. 그때 배춘희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 등 12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 김종건 부장이 있는 민사 34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피고인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용을 결정한 근거로는 주권면제, 국가면제를 알긴 아는데 거기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외의 근거로는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페리니 사건을 판결했는데, 이 사건은 뭔가 하면 2차 대전 때 독일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루이제 페리니 씨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주권 면제의 예외가
된다면서 독일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판부는 합법적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일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동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비문이고 구어체 문장이라서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반인도적 행위인 경우에는 주권 면제, 국가 면제에 예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 측은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 난감표 씨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고요. 카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 재판에 국가 면제를 주장하면서 아예 응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1월 8일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된 이번 재판부는 국가 면제를 인용해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민사 합의 34부 1월 8일 재판했던 그 재판부가 그 후에 재판부가 싹 갈렸습니다. 그 김양호 씨가 재판장이 됐는데 그 재판부가 아까 이제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배상을 안 하니까 일본 정부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해서 이제 피해자한테 주는 거를 이제 우리 재판부가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루게 된 새로운 재판부로 판사로 구성된 민사합의 34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주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3월 29일 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같은 34부 재판부 인사들은 바뀌었지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 해놓고 일본이 배상을 안 하니까 일본 정부 재산이 국내에 있겠죠. 대사관 같은 거. 그 재산을 압류해서 이제 피해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은 위안부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제가 한번 진지하게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때 아베 총리는 서면으로 93년에 일본 고노 외상이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일본 총리 명의로 사과를 하면서 10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이게 10억 원이 대략 한 100억 원, 뭐 108억 원, 103억 원 계산 따라 환율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2017년 들어서 문재인 정권은 그 돈 필요 없다면 일본 보고 가져가라라고 기염을 통했습니다. 아주 그때 반일 노선으로 신나게 갔죠. 예? 관함식에 일본 배 못 오게 하고 아주 그냥 한참 달려갔습니다. 근데 100억 원 도로 가져가라 놓고 원래 1월 8일 우리 재판부는 똑같은 건인데 12명에 대해서 1억 원씩 12억 원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웃기죠? 100억 원은 걷어차놓고 12억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는데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이 100억 원 가져가라, 10억 원 가져가라 그랬는데 가져갔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문정권의 이 잔망스러움이라 그럴까, 졸렬함이라 그럴까, 그런 게 드러납니다. 이 10억 원이 당시 환율로는 108억 원이었습니다. 이 108억 원을 이제 원화로 바꿔놓고 그 집행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화해와 치유재단, 화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약칭. 그리고 조사를 하니까 2015년 12월 현재 위안부 대상자가 239명, 이 중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따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한 이는 47명, 타계한 이는 199명으로 나왔는데 생존자에게는 1억 원, 타계하신 분한테는 그 유가족한테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준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7명이니까 49억 원, 또 2천만 원씩 199명이니까 39억 8천만 원에서 도합 96억 8천만 원은 위로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가 이제 11억 2천만 원인데 이거는 박물관을 만들겠다. 추모비 행사비로 쓴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사무처 직원 봉급도 줘야 되고 그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라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생존자 47명 가운데 35명만 신청을 해서 1억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119명의 유가족에 중에서는 64명만 신청을 해서 2천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35억 더하기 64명이 받아갔으니까 12억 8천만 원에서 47억 8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걸 할 때 윤미향 의원이 이끌었던 정의원이 아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이 돈 일본 보고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 화치재단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재단 운영비 대기로 했는데 못 되겠다 그랬습니다. 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야 뭐 무료 봉사해도 되지만 직원들 봉급은 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은 봉급 안 갚더라도 그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좀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사용하게 되죠. 그건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미향 씨는 이때 1억 원씩 받지 말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국민성금으로 그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12명의 할머니 생존자가 돈을 안 받았으니까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8분한테 대해서는 1억 원씩 주고 그 할머니들은 화치재단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여성 인권상도 수여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돈 1억 원씩 주는 할머니들부터 일부 할머니들부터 다시 거꾸로 좀 기부하시죠. 그래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미향 씨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화치재단 돈하고 정의연에서 국민성금 받은 이 중에 중복으로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느 누구도 조사 안 합니다. 하게 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47명이 받았고 47명 중에서 35명이 받았고 8명이 받았으니까 4명은 아직 안 받은 거죠. 중복 수령자가 없다면. 왜 안 받았는지는 이건 아무도 이유를 설명 안 합니다. 그럼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일본 돈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국내 돈을 받는 사람들도 이상한데 딱 안 받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중앙지법이 1억씩 배상하게 했죠. 그 12명이 화치재단으로부터 돈을 안 받은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도 좀 확인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해서 받은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공개를 우리 여성가족부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요, 이 화치재단에서 2천만 원씩 유가족한테 주기로 했는데 199명 중에서 64명, 즉 32%의 유족만 수령했어요. 그 왜 안 받았지 참 이상하잖아요. 유족들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분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런 민족 자존심이지 윤미향 의원유의 저런 거는 자존심이 아니고 그냥 뭐 줏대 없이 그냥 들이반대만 하는 겁니다. 네. 저런 건 참 졸렬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치재단에서 56억 원이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다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56억 원을 일본 돈으로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가져가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미 47억 8천만 원은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요, 10억에는 2018년 환율로 계산하니까 103억 원이랍니다. 따로 103억 원을 만들었어요. 47억 원은 집행했으니까 50몇 억만 주면 뭐하니까 103억 원, 자 이게 2018년 돈으로 10억 엔이야 준비해놓고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이 안 가져갔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래놓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서울민사지법에서는 또 12명 분한테는 1억 원씩 12억 원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전체로 보면 법원이든 행정부든 같은 거니까 우리 뭐 법원이 줏대가 있는 데도 아니고 행정부에 하나 부처처럼 움직이니까 아니 10억에는 걷어차놓고 12억 원 달라고 하면 이게 뭐냐 하고 제가 왔다리 갔다리 국가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참 우습습니다. 저는 이런 걸 또 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이번 4월 21일 날 중앙지법 15부가 각하를 한 거하고 3월 29일 34부가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 게 합리적인 판결로 저는 봅니다. 여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법조인들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웃기는 얘기 해줄게요. 문재인 정권은 103억 원을 일본에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기자 질문을 받으니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파기한다 그랬고 110억엔 가져가라고 했던 사람이 그게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발언을 1월 18일 날 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월 16일 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교섭을 하지 않고 화치재단도 회사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출연한 10억엔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 차이가 있다. 나온 단어들의 배열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 뭐 횡설수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대협에서는 피해자들과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일 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 10억엔 반환과 화치에 대한 해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한일 합의 무효를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은 아직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화치단을 해소하고 10억엔을 반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 이 정부는 또 한번 목소리를 내달라, 들려드리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 문제에 관한은 왔다리 갔다리 윤미향 의원 측으로부터 놀림감이 되고 일본으로부터도 놀림감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북한 때문이죠. 북한하고 도쿄올림픽에서 대화 좀 해보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연출이 나온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반일 노선을 강화했을 때 2018년 그때 김명수 씨, 문재인 그 양반이 대법원장 취임한 다음입니다. 그때 신일본 제철 등에 강제 징용됐다고 한 이들이 개별 배상을 요구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김명수 씨가 입보는 대법원은 배상해주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바로 반발했죠. 왜냐하면 한일 기본 조약 맺을 때 청구권 협약으로 다 끝난 거니까.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는 반발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었습니다. 경제 보복을 나왔었죠.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이 신일본 제철 같은 기업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연장선에서 1월 8일 날 민사합의 34부가 12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대화하기 위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기본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기억하십니까?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민주당의 판사하다 들어간 젊은 의원, 이탄희 의원 등 161명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임성근 의원 부장 측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눴던 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록대로라면 김명수 씨도 탄핵돼야 되죠. 아주 김명수 씨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초에 법관 인사를 할 때 1월 8일 날 문제의 판결을 했던 민사 합의 34부 전원 판사를 교체합니다. 재판장인 김정곤 씨는 남부지법 부장판사로, 김경선 판사는 전주지법 부장으로, 전경세 판사는 서울 동부지법으로 싹 보내고 김양호 부장을 필두로 한 새로운 판사 재판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34부가 3월 29일 날 일본 정부 재산을 국내에 있는 걸 압류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전혀 다른 판결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김명수 재판부가 대법원이 좀 제대로 움직이구나 하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 4월 20일 날 개별 보상을 각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이용해서 북한과 접촉하려는 문정권 의지가 올해 1월부터 작동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가 터져나온 임성근 녹취록 이후 뭐가 좀 정상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그 신일본 제철 등에 강제징용된 이들이 이제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판결도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니시오카 스토무 씨, 일본에서 대학 교수하시는 분이고 한국에서 공부했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한국에서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라는 책을 냈습니다. 1호로 일본서 냈던 건데 한국에서 누구신가요? 이우연 씨가 번역해서 낸 책입니다. 미디어워치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정신대하고 징용공을 강제징용을 헷갈려 쓰고 있는데요. 징용 그러면 강제로 끌고 간 겁니다. 강제란 단어를 안 놔도 징용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정신대는 뭔 뜻인가 하면, 정신이란 말은 선봉이랑 같은, 정신대가 선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공식 용어는 뭐냐? 정신대였습니다. 징용은 우리가 붙인 거죠. 그 외정 때 조선에서 일본 기업에 가서 일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광고도 내고. 그게 정신대입니다. 서로 갈라 그랬죠. 한국에서, 조선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갔던 분들이 일본에서 일하다가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자꾸 징용이라고 표현해요. 어쨌든 정식 명칭은 정신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봉급받고 일했는데 일본이 원폭 맞고 항복할 무렵에 마지막 봉급 몇 달을 못 받고 또 본인이 일본에 저금한 걸 못 찾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돌려줘 하게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찾아오는 게 박정희 정권이고 그게 한일 기본조약과 같이 하는 청구권 자금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 박정희 정권은 그걸 받아와 갖고 일본에 정신대로 갔던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그 돈을 환율로 계산해서 다 줬어요. 근데 살아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정신대에서는 못 주겠다라고 법을 만들고 그 돈을 몽땅 포항제철 만든 데 넣어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했지만 일본의 위안부로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터져 나오면서 이화여대 교수에게서 터져 나오면서 이제 정신대로 갔던 분들이 우리도 강제로 간 건다 하면서 징용을 얘기하면서 그 돈 내놔라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거죠. 위안부하고 정신대가 같이 그래서 막 정신대냐 위안부냐 징용공이냐 막 헷갈리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갖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게 박정희 정부의 비리다 하고 탁 들어갔는데 이미 박정희 정부에서는 다 받아와서 포항제철 맞는 게 확인됐고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못 받은 정신대 사람들을 돌려주겠다 해서 1조 원 가까운 우리 정부 예산을 만들어서 다 줬죠. 일단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신대 가셨던 분들이 나는 강제로 간 거니까 일본 기업한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소송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 2심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김명수 씨가 바로 대법원장 할 때 본인이 그 재판에 참여할 때 일본 기업한 이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발끈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니시오카 스토부시가 책을 썼는데 그 징용공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 책입니다. 광고를 내서 모아갖고 서로 경쟁해서 경쟁을 치열했거든요. 조선에서. 정신대다 이 책입니다. 네. 저도 이 책을 갖고 있었는데 차마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꾸 진실이 나오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니시오카 스토무시가 같은 출판사에서 이 책을 냈네요. 위안부 문제의 진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그리고 그 자료집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때 위안부로 갔던 사람들 있어요, 조선에서. 그 위안부로 갔던 사람들하고 진짜 위안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딱 일치되는지 안 하는지는 별건입니다.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안부가 갔는데 강제로 징용해서 갔느냐 아니면 어떤 모집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간 거냐.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딸을 팔아먹은 조선인 부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시오카 스토무시는 제가 그 종군 위안부로 채 일본 거를 한번 설명부 드린 적이 있었죠. 일본에서 천광하 스다 씨가 이제 먼저 이 책을 내면서 이제 일본에서 터져 나왔고 이걸 가지고 이화여대 교수님이 조선에 있는 한국에 있었던 위안부 찾으면서 이제 커진 건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종군 위안부를 모집했거든요. 일본 여성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위안부의 신실이 이거다 이런 책을 낸 겁니다. 한국에서도. 네, 미디어워치에서. 이게 쭉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반일 기폭제로 이용했던 것들이 거짓이 있는 게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저도 이 문제는 상당히 피해가고 싶었고 사실 이 문제를 먼저 거론했던 사람은 세종대학교 박유화 교수, 제국의 위안부에서 그런 문제들을 거론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그분이 아주 고초를 많이 겪었죠.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내서 당한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책을 낸 니시오카 스토무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나를 혐한파라고 하는데 나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사랑하는 애완파다. 이분이 연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했는데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싫어서 대등한 교제를 싫어할 경우 당장 그 싫어하는 상대와 있는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죄를 한다든가 상대의 이야기를 납득하는 모습을 취한다. 근데 그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 불편해도 자기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우리로는 상당히 이거 뭐야 기분 나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 그럼 우리가 문제였어?
그럼 문재인은 뭐야? 윤미향은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위안부 뭐야? 지금 위안부 주장하시는 분들 거꾸로 계산해보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일 문제는 참 들어가기가 꺼려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알고 그래 이쯤에서 합의하자 그랬는데, 그걸 뒤집었다가 문재인 씨가 또 그 끝까지 가든지,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데 또 지금 와서는 본인이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들도 이제 제대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권에 발맞춰서 문재인 정권을 위한 재판을 해줬던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사회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야당이 똑바로 돼 있으면 국정조사에서 그걸 따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권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정권이 안 오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시옥과 스토무시 책이 옳다 그러다 그 100% 진실만은 있지 않을 거예요.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그거대로 지적하고 또 맞는 거는 맞구나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일본을 상대하고 일본을 진짜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저희 이정훈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